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쉽고 재밌는 통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를 표나 그림을 이용해서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 익혔습니다. 오늘 복습을 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과 연결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주형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으로는 범주의 순서가 상관없을 때는 빈도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좋고, 또 전체 총 도수에서 각 계급의 각 범주가 차지하는 도수를 상대 도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백분율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두 개의 자료라면 이러한 이별량 범주형 자료를 행변수와 열변수를 교차시켜서 우리에게 분할표를 작성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요약하면 아무래도 자료를 시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의 나열보다는 한눈에 더 쉽게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림, 원 그림, 띠 그림, 버블 플랫과 같은 이러한 그림으로 상대적인 빈도가 무엇이 더 큰지를 쉽게 접할 수 있었죠. 그 다음 교차표를 그리는 대신 그 정보를 모자이크 플랫을 이용해서 어떤 군에서 감기 발생률이 더 높은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자료가 범주형 자료인지 계량형 자료인지를 따져서 범주형 자료라면 이런 식으로 자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숫자가 의미가 있는 양적인 자료, 계량형 자료라면 우리는 도수 분포표를 그릴 때 누적 도수까지 함께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에서 양이 의미를 가진다면 계급 구간의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빈도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구간의 양적 의미를 가지는 계급 구간의 순서대로 요약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누적 빈도, 누적 도수라고 해서 그 특정 계급까지의 도수가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함께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 40대 이렇게요. 그래서 20대가 70.4%, 30대가 전체 24.5%였습니다. 그러면 40세 미만, 즉 20, 30대는 전체에서 94.9%를 차지하죠. 이것이 바로 누적 도수입니다. 그래서 계급 구간의 마지막 계급의 누적 도수는 언제나 100%가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도수 분포표는 어떻게 계급 구간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자료라도 다양한 형태를 지닙니다. 지금 이것처럼 98명의 중기업의 직원의 연령별 분포를 10살 단위로 끊어서 계급을 10살 단위로 끊어서 도수 분포표를 그린 것과 5살 단위로 끊어서 도수 분포표를 그린 것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에서는 계급을 몇 개로 구분해서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도수를 도출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급 구간의 개수가 너무 작거나 크면 전체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터지와 같은 사람은 이런 수학적인 공식에 의거해서 계급 구간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계급의 구간이 5개에서 15개 사이가 되도록 혹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10살 단위, 5살 단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작성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히스토그램
그렇죠? 히스토그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그램은 계급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모양을 보시고 어떤 분포가 가장 이상적인가 적절한가를 확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계급 구간을 나눠버리면 이처럼 이렇게 이분해버리면 그냥 두 부분이 되겠죠. 마치 우리 사람의 키를 조사를 해놓고 180cm 이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0cm가 이상이긴 한데 190인지 200인지 이런 이제 정보들은 없어지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정규분포 곡선과 함께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이용한 계량형 자료 요약 중에서 줄기 잎 그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줄기 잎 그림이란 자료의 값을 살리면서 히스토그램의 효과를 내는 그림입니다. 자, 자료의 값을 살려야 되니까 자료의 크기가 너무 크면 우리가 사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자, 어떤 그래프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개 질문을 던질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병원에 35명의 환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환자는 2살이다. 맞죠? 이 병원의 환자 중에서 제일 연령이 높은 환자는 66세이다. 맞죠? 이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20대 환자는 23살, 25살, 28살, 총 3명이다. 맞죠? 이 병원에 온 환자 중에서 19살 환자는 2명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줄기잎 그림입니다. 10의 단위를 줄기로, 1의 단위를 잎으로 작성한 줄기잎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줄기잎 그림은 이처럼 주어진 원자료 값을 그대로 살립니다. 그리고 90도로 눕혀버리면 어때요? 줄기의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 잎이 얼마나 뻗어져 나가 있는가 하는 그 잎의 높이가 바로 히스토그램의 효과를 낸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줄기 잎 그림을 보시면 이 앞에 또 빈도도 같이 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 일일이 세서 빈도를 이 앞에다가 내줘요. 자, 그런데 만약에 66세 환자가 여자인가 남자인가가 궁금하다. 즉, 중요한 변수로 이 연령을 구분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통계학에서는 등된 그림이라고 등된 줄기잎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을 댄 줄기잎 그림은 살펴보면 66세 환자는 남자였고 35살 환자는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2살이고요. 남자 중에 20대는 2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줄기잎 그림도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R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줄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 길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해 놨거든요. 그래서 AG를 이렇게 35명의 나이 자료를 입력을 하면 제대로 입력이 돼 있죠. 이 AG를 가지고 스템 앤 리프 플러스 그립니다. 스템이 줄기고 리프가 잎이죠. 그래서 스템
이라는 함수를 써서 ag 변수를 줄기 잎 그림 그리시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요한 범주형 변수로 등을 대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남자, 여자 자료를 넣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인스톨 하셔야 돼요. APL 팩이라는 패키지를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APL 패키지 팩. 자, 이미 설치했고 또 불러오기도 해볼까요? 자,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자료를 stem and leaf 플랫을 그리는데 back to back 등을 댄 자료를 우리가 영어로 back to back 플랫이라고 합니다. back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기에 10의 단위가 있고 양쪽으로 잎의 단위가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잎이 몇 개씩 달려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빈도가 쓰여져 있고 총 각각의 16명, 19명 빈도가 구분돼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크기가 너무 크면 줄기 잎 그림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원래 자료값을 그대로 살려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죠. 자, 원자료 값을 살리면서 또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또 다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도표인데요. 자, 이 점도표도 그리기 위해서는 ggplot2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점도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이와 성별을 함께 해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점도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점도표가 이렇게 작성이 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 조금 전에 우리가 등을 대서 남자, 여자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이 점 중에서도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표시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색깔로 혹은 모양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례를 지정해서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분포를 점도표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처럼 남자가 좀 더 연령대가 높고 여자의 연령대가 더 낮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자료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항상 시각화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병원을 내원한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연령별 분포를 점도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계량형 자료를 요약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 라인 차트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라인 차트는 우리 책 34페이지고요. 우리 지금 왼편에 있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직후에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축의 아랫부분을 상당 부분 생략함으로써 가격이 마치 몇 배는 더 오른 것처럼 눈으로 그렇게 보이게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좁은 지면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 정보를 더 잘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직축의 아랫부분을 생략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왜곡된 표에 속지 말고 일단 그 값을 잘 따져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는 기울기를 중요한 정보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하느냐, 완만하게 증가하느냐가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수직축의 아랫부분이 생략이 되어서 아주 기울기가 급격히 증가 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수평축, X축의 간격이 등 간격이 아니라서 그 기울기가 왜곡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실제로 고쳐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돼지고기 도매가 추이는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400원가량 올랐기 때문에 원래 3,100원이었기 때문에 그 증가폭이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속도로 이런 왜곡된 기울기는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살펴보고 실제 고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를 제가 이미 벌써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어요. 2월 14일에 3,187원, 그 다음에 2월 24일에 3,587원.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삽입, 꺾은 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꺾은 선 그래프가 돼지고기 도매가가 이렇게 잘 그려졌어요. 그런데 실은 2월 14일, 그 다음에 15일, 16일 없어요. 그리고 7일, 8일, 19일, 20일, 21일하고 22일, 3일 없어요. 아마 토요일, 일요일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없는 자료인데 이 간격을 동일하다고, 3일과 하루의 간격을 동일하다고 그리긴 어렵죠. 이게 하루짜리, 이틀짜리 자료이지만 3년, 1년이면은 상당히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고쳐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고쳐서. 자, 고쳐서 그릴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15일, 2월 16일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비워놓고 2월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그리고 23일, 22일, 23일, 24일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해서 조금 전 그린 것처럼 라인 그래프 작성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자료만 나와서 연결이 되고 떨어져 있는 이 자료는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선형 보관법에 의해서 이 missing 값이죠. 결측 값을 그냥 그 간격의 차이를 그 missing된 값 간격만큼 나눠줘서 우리가 그 선형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도록 missing 값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87원에서 3,284원으로 올랐는데 그 안에 이렇게
3번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만큼을 더해주고, 그 다음 3분의 2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3인 그걸 더해주면 이제 3,284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워진 자료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꺾은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전히 사실상 2,9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증가폭이 좀 커 보이는데, 축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세요. 축 눈금선 서식 들어가셔서 축 서식 들어가셔서 최소값을 2,9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최소값을 0으로 바꾸세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새로 고친 그림, 여기 있는 이 돼지고기 도매가 추이 고친 그림과 같은 그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는 이처럼 선의 기울기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평축과 수직축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원에서 우리 학원을 다니면 80점 받던 친구가 96점 받습니다 라고 할 때 0점부터 다 살리면 그 증가폭이 별로 표시가 안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점부터 100점까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죠?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다. 저하 추세에 있다. 이런 것들도 뭔가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눈에 띄는 정보, 이 이목을 사로잡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이 알면서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통계학적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별량 자료입니다. 지금까지는 1별량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았고요. 2별량 자료는 두 개의 계량형 변수가 있을 때 두 자료를 어떻게 그림으로 요약하느냐입니다. 자,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 자료가 있습니다. 8명이 공부를 몇 시간 했더니 그 시험에 몇 점을 받았느냐를 짝을 이룬 자료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4시간 공부한 친구가 55점을 받았고 8시간 공부한 친구가 92점을 받았고 9시간 공부했는데 아깝게 87점으로 2등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두 변수는 서로 독립이 아닐 것이다.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스캐터 플랫 산점도라는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역시 엑셀에서 산점도 그려봐야겠죠? 자, 엑셀에 가셔서 자료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분산형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 시간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몇 점인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죠? 8시간 하고 92점 받고 1등 했고 9시간 했지만 87점 받아서 2등 했고 이렇게 X축과 Y축이 값이 만나는 지점, 순서 쌍을 이룬 짝을 이룬 자료가 수직선 그 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산점도입니다. 우리가 상관계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할 텐데 이런 상관계수를 구할 때에도 탐색적으로 먼저 산점도를 그려봅니다. 자, 이별량 자료 분석을 할 때 특히 이 두 변수가 계량형 변수라면 그렇다면 조금 전 그 산점도에서 우리가 버블 차트를 그려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는
모든 학생이 한 명씩밖에 없었는데 자료의 크기가 커지면 그렇죠. 공부를 8시간 하고 92점 받은 학생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의 크기가 8개일 때, 8명일 때에는 키와 몸무게가 같은 값이 없을 수 있지만 자료를 800명, 8000명을 뽑아보면 키가 160이고 몸무게가 50cm인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어떤 값을 가지는 빈도가 차이가 있다면 이 빈도 크기만큼 점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도수에 비례하게끔 버블을 사이즈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별량 자료에서의 버블 차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엑셀에 가셔서 여기에 이미 벌써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1등이 5명이다 이 말이에요. 1등이 5명일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삽입 들어가신 뒤에 버블형 들어가셔야죠. 거품형 이렇게 2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3차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3차원 효과의 거품형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이 동그라미 이렇게 나왔죠. 데이터를 제가 선택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선택하느냐? 자료 X축에 들어오는 자료는 공부 시간이고 Y축에 들어오는 자료는 시험 성적. 그런데 거품의 크기는 그 도수의 크기를 사용하겠다. 학생 수 확인.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버블형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 버블형 차트와 조금 전 산점도를 비교해 보면 그쵸? 산점도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점이 그냥 5번 찍히면 계속 그 자리에 겹쳐서 찍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이 그 자리에 많이 찍히면 찍힐수록 빈도 따라 버블 사이즈를 키워달라 이렇게 하면 이별량 자료에서의 산점도 버블형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자, 재밌죠? 네. 자,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 자료에서 최고점을 받은 학생이 만약 5명이라면 산점도 작성할 때 빈도에 비례하여 원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별량 버블 차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표값 들어가겠습니다. 대표값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요약할 때 자료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 그에 맞는 분석을 해야 하는데 명목척도, 서열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는 요약할 때 도스 분포표, 그리고 막대 그림, 원그림, 띠그림, 버블형 플랫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고 만약 이별량 범주형 자료라면 교차표를 그리고 모자이크 플랫을 사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비율 척도나 구간 척도와 같이 재거나 세어서 나타내서 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자료라면 그러한 계량형 자료를 요약할 때는 누적 빈도까지 작성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해서 표로 요약할 수 있었고 또 히스토그램, 원그림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과 줄기 입그림, 점도표, 버블형 차트 이런 것들로 자료를 요약해 볼 수가 꺾은선 그래프 이런 것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만약 2개의
이별량 계량형 자료를 그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산점도, 이별량 산점도, 버블 차트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숫자를 이용해서 요약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이용해서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우선 대표값과 그리고 산포도가 있습니다. 대표값은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측도고 산포도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입니다. 자, 우리 자료에서 대표값으로 우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은 다시 산술평균, 조화평균, 기하평균, 절사평균, 가중평균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산술평균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만약 자료에 이상값이 있다면 이는 아웃라이어, 이상값에 의해서 왜곡을 쉽게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앙값 혹은 절사평균과 같이 다른 평균으로 다른 중심위치 척도로 대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자료값이 주어지면 자료를 다 더해서 그 자료의 개수만큼 나눠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산술평균, arithmetic mean을 씁니다. 이것은 자료의 무게 중심이며 좋은 성질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자, 그러나 고향마을의 칩거 중엔 왕회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고향마을에는 기껏해야 2,4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인 그냥 마을이에요. 11명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11개 가구가 있는데 왕회장이 350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왕회장 한 사람 때문에 소득의 평균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마을의 소득조사 결과 평균 3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어떤 마을에 10개의 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에 400그루의 사과나무가 있고 나머지 집에는 사과나무가 하나도 없어도 평균을 내면 각 가정마다 40그루씩의 사과나무를 갖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통계 믿을 수 없어. 통계 한 손은 뜨거운 물에 한 손은 차가운 물에 넣고 물의 온도가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통계 아니야? 이게 바로 산술평균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이자 한계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료에서 아주 특이하게 크거나 작은 이상점이 있다면 대표값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예외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을 제외하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 끝의 일부를 절삭시키고 구한 평균이라 해서 트림드 민 절사평균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왕회장 그 예에서 보는 것처럼 왕회장 한 명과 제일 소득이 적었던 최소값을 빼고 중간에 들어오는 10가구를 가지고 다시 산술평균을 계산하면 산술평균은 1280만 원으로 이 산술평균보다는 이 절사평균이 이 마을의 실질적인 중심 위치를 더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절사평균은 언제 쓰이느냐? 체조, 다이빙, 민선발 대회와 같이 심판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성향으로 인한 왜곡이 의심이 될 경우에, 우려될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화평균은요. 조합평균은 우리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속력이 달랐는데 그때의 평균 시속을 계산할 때 갈 때의 시속분의 1, 올 때의 시속분의 1, 분의 2번 쟀으니까 2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조합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 weighted mean은요, 자료마다 그 중요도가 다를 때, 비중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자료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산술평균은 가중평균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각 자료들의 가중치가 모두 n분의 1로 똑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은 자료값마다 중요도가 달라서 이를 가중치로 부여해서 평균을 내주는 것을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쌀값이 2배로 뛰는 것은 다이아 값이 2배로 떨어지는 것보다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보다 나에게 훨씬 더 실질적인 물가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필품 가격이 증가하면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는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둘의 가중치를 비중을 똑같다고 본다면 그러면 쌀값이 2배로 올랐지만 다이어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50%가량 하락한 걸로 계산이 된다.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수가 되겠죠. 자, 우리 이 중앙일보 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배추값이 70%가 오르고 무가 48%가 오르고 꽃게가 27% 오르고 소고기 가격 15%나 올랐는데 이런데도 물가 지수, 물가가 1% 올랐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스페이레스 산식에 의거한 가중 평균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어떤 특정한 품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쌀이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5만 원인데 2016년도 6월에 6만 원이 됐다면 기준 시점인 2019년보다 비교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20% 증가했기 때문에 비교 시점의 지수가 12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도시에서 계산된 비교 시점 지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이 이런 비교 시점 지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지수, 그리고 서울이냐 아니면 부산이냐 대구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가지는 가중치가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 도시별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쌀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지수에 대한 그 품목 지수를, 가격의 품목 지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중 평균을 이용해서 쌀의 지수가 계산이 되면 햄버거나 휘발유 등 다양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이런 도시별 비교 시점 지수를 가지고 도시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품목에 대한 지수를 또 계산해내겠죠. 그렇게 해서 그 품목별로 다시 가중치를 부여한 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중평균으로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실제로 배추값, 무값, 어떤 특정한 야채 값에 바로 이렇게 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런 지출 품목별로 품목을 분류한 뒤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어떤 품목들을 사용을 할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있고요. 그리고 주류 및 담배가 있고 의류 및 신발이 있고 또 보건, 교통, 음식 및 숙박, 교육, 기타 등이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지출 목적별 가중치 변화를 살펴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하락해도 그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되는 가중치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또 그것 외에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50%를 넘어서잖아요. 가중치 부여의 50%를 넘어서니까 그 부분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평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하평균은 도형하면 기하학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도형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가 8cm, 세로가 2cm인 그러한 직사각형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인데 그렇다면 16제곱센티미터를 그 넓이로 가지기 위해서는 한 변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한 변은 4의 제곱. 이 16이니까 4cm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기하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료값이 주어지면 그것을 자료의 개수만큼 제곱근을 씌우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산 주식이 첫 해에 60% 증가했다. 그럼 16,000원이 되죠. 그랬다가 다시 둘째 해에 8,000원이 되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10,000원이 8,000원이 된 꼴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계산해내느냐? 60% 증가했으니까 1.6 곱하기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배수의 개념으로 0.5 이렇게 해서 1.6과 0.5의 곱의 제곱근을 씌운 0.89가 바로 기하평균 계산값입니다. 그럼 이 말은 11%씩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연평균 11% 감소했다. 즉 10,000원이 1년이 지난 뒤에는 8,900원이 되고 8,900원의 11%인 약 900원가량이 다시 또 감소해서 그 다음 해 이듬해에는 8,000원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인구가 100만 명인 어떤 도시에서 그 2년 뒤에 169만 명이 됐다면 그러면 1.69를 제곱근 씌운 1.3 즉 30% 증가가 바로 기하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 성장률, 평균 이자율과 같은 이런 기하급수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하평균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은 대표값 중에서도 평균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 통계는 에이스!